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많이들 알고 있지 않나? 공부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 다 알지 얘들아? 모르나? 몰라요. 진짜 몰라? 얘는 뭐 참고서나 문제집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선생님이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기도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 고향 예고에 올 때 수업 그 시뮬레이션 수업 시연 이런 걸 하잖아. 이사장님이랑 이사회를 앉혀놓고 수업 시연을 하거든. 그 사람들한테 왜 내 수업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녹화 그때 중 아니에요? 어? 녹화 중인 거 아니에요? 어? 누구야 이렇게 웃는 사람? 다시 시작해요, 다시. 나중에 편집할게. 까먹지 못하려고요. 아 너무 이사장님한테 수업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사장님 했고 내 수업. 야 이거 누가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설마 이 사람이 온라인 수업까지 아무튼. 들으시겠어? 설마 뭐 이사장님이 온라인 클래스 굳이 들어와서 이런 수업 보겠어? 아니. 그때 이 시를 했었어. 슬픔이 기쁨에게가 그때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이 시에 대해서 그냥 짧게 얘기를 했었더니 막 본인도 정호승 시인을 너무 좋아하신다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수업 얘기를 하길래 저분도 시를 좀 아시나? 이랬는데 결론은 그 시에 대한 얘기는 좋았는데 수염은 왜 안 깎았냐? 그게 결론이었어. 그래서 네 면도하겠습니다. 그랬었지. 지금은 탈색까지 했으니까 내가 더 싫으실 거야 이제 아마.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정호승 시인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인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주제도 굉장히 명확한 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따뜻한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 필요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지. 슬픔이랑 기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 캐릭터가 다 각자 자기만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슬픔이는 파란색이고 뭐 화난 애는 빨간색이고 막 그렇거든. 근데 기쁨이는 색깔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의 머릿속에 감정들이 캐릭터가 있다라고 설정한 다음에 각자 캐릭터들이 자기 색깔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쁨이 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 기쁨이라고는 색깔 잘 보여주는 오렌지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배경인데 머리는 또 파란색. 근데 파란색은 슬픔이의 머리란 말이지. 색깔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핵심 포인트는 선생님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쁨이의 머리가 왜 슬픔이의 색깔일까? 라고 한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질문을 꺼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호승 시인의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영화 애니메이션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인데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정호승 시인이 쓴 다른 작품에서 답이 나와. 정호승 시인이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슬픔이 기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고 기쁨이의 머리가 왜 그 색깔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런 문장들이 있어.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타네. 사람 을인데.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음 연으로 넘어가 보면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중부정을 막 쓰지.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답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뭐 사랑을 하거나 기쁨을 하거나 기쁨의 감정을 느끼거나 이럴 때 정말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는 선생님 없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이
그게 남자건 여자건 여자건 간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사랑을 하는 건 오래가기 힘들잖아. 그 사람의 힘든 면이나 어두운 면이나 아픈 모습까지 다 본 다음에 같이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눈물이나 슬픔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진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기쁜 일은 굳이 찾아가서 축하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이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찾아가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기쁨이나 사랑이나 그런 감정들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 작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고서, 모든 참고서 이 얘기는 꼭 할 거예요. 슬픔의 힘과 가치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했다. 이런 얘기들은 따라 나오게 되는데 물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시의 제목부터 시작을 할 때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이 애니메이션이 그랬던 것처럼 감정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슬픔을 주겠다,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겠다,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듯이 대화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시켰다, 대화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분명히 구분이 돼.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보통은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널 슬프게 하겠어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 작품은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 설명이 꼭 따라 나오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긍정과 부정,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통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알고 있던 관념을 뒤집어서 시의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기쁨, 그리고 너 이렇게 지칭된 시어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적 상황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겨울밤 거리에서 추워서 덜덜 떨면서 어떤 할머니가 귤 몇 개를 팔고 있어. 근데 너라고 하는 인물이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오, 이게 득템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미담이라면 할머니 그 남아있는 귤 몇 개예요. 제가 다 살게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 정도는 돼야 아름다운 동화나 미담이 될 텐데 그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라고 설정을 해놨다라는 얘기지. 똑같은 걸 두 번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겨울밤 거리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은 밑에선 어둠 속에서 라고 다른 상황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는 가마니에 덮여서 얼어 죽어서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라고 한 설정으로 다시 추워서 죽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고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의 모습은 그런 시체를 보고서도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다시 반복이 돼. 이 두 가지의 시적 상황은 둘 다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기쁨에만 오로지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이나 그들의 웃음을 보여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적 화자 혹은 시인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 뒤에 내려가면 또 너의 흘릴 줄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시어를 반복했어. 평등한 얼굴,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평등을 두 번 반복한 이유는 아마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덜덜 떨면서 귤을 파는 할머니가 됐건 지나가면서 그 귤값을 깎는 너가 됐건 사람인 건 똑같잖아. 언젠가는 슬픔을 겪을 거고 언젠가는 아플 거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혼자서만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 대비가 나타나는 시어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방눈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쓸 때가 더 많지. 예쁘고 크리스마스를 막 빛나는 그런 모습을 쓸 때가 더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한방눈이 긍정이 됐건 부정이 됐건 어찌 됐건 멈춰야 되는 대상이 돼요. 한방눈이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커플들은 즐겁겠지. 솔로들은 짜증날 거잖아. 지금 겨울밤 거리에서 귤 팔고 있는 할머니는 장사를 더 못하고 집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저 가만히 덮인 동사자 위에 한방눈이 쌓인다라는 얘기는 결국 또 버려지는 셈이 되거든. 그래서 이 작품에서 한방눈은 위에 등장한 소외된 사람이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눈은 멈춰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대비를 시키는 게 밑에 줄에 나와.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봄눈은 추워서 떠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위로하고 연대하는 이미지를 갖게 돼. 그 이유는 앞에 수식어가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이기 때문인데요. 봄에 보리밭에 조그마한 새싹, 보리 새싹이 올라와 있을 거야. 거기 봄눈이 살짝 내리잖아요. 그러면 보온 효과가 발생해. 얘는 완전히 밑에 덮지 못하기 때문에 보리 새싹 위에 봄눈이 이불처럼 덮이게 돼, 얇게. 그래서 안에가 보온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보리가 훨씬 더 잘 자라. 그래서 보리밭에 내리는 봄눈은 농부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존재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이 시에다 갖다 쓰게 되면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다녀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추위를 녹여주고 위로해주겠다는 얘기가 되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의지가 조금 더 그릇이 크지. 앞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이기적이고 싸가지도 없어 보이는 그 너라고 해서 꼭 공격하고 비판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랑 함께 걷겠다라고 얘기를 해. 이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시는 포용과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설명을 얻게 되지. 모두가 함께. 맨 마지막에 내려가게 되면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에서도 기다림이라는 표현은 또 나왔었는데 이 시에서 얘기하는 기다림은 아마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 진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연대하거나 아픔에 공감하거나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는 세월호 6주기라고 이것저것 특집 기사들 나오던데 올해 12월까지가 그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인데 아무것도 뭐 밝혀진 건 없다고. 그런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되겠지. 이 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슬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슬픔의 힘을 알았을 때 사람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되는 것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통념을 뒤바꾸는 역설적 인식으로 설명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너, 나, 슬픔, 그리고 기쁨, 화자와 청자를 설정해서 대화체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켰고요. 뭐뭐 하겠다 라고 하는 존경 의미를 계속 쓰고 있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기적인 현대인들을 비판하면서 성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성격 설명들이 참고서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과서로는 이제 31조 넘어가게 되는데요. 김현 선생님이 쓴 이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글이 있어. 이건 뭐 꼭 안 읽어봐도 되는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또 윤동주 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정호승 신의 시도 그렇고 시대적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제 거기서 이제 문학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따라 나오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이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나중에 쓰게 하려고 하는 건데 교과서 학습 활동에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 질문을 선생님이 살짝 바꿔봤거든. 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때 너희들은? 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니? 아니요. 아니요. 왜? 먹고 살 수도 있지 왜? 아니요. 먹고 사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있는데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인 자세를 가져. 정도만 버는 거죠. 왜 다들 이렇게 비관적이야? 현실이잖아요. 선생님 소개할 게 하나 있어. 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잠깐 보이는지 한번 봐봐. 아마 뚝뚝 끊길 텐데 보여? 네. 문학동네 편집자들이 팟캐스트를 해. 쌤 너무 심각하게 끊겨요. 이게 여기서 선생님 영상을 보여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네. 그 소개만 할게. 일종의 뭐 북튜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학동네 편집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나요? 요 질문을 갖다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의 한계로 선생님이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심심할 때 찾아보고요. 편집자들이 작가들이랑 이제 겪으면서 있었던 얘기들 이제 썰도 좀 풀고 책으로도 내고 막 했거든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과사에서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서진영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둘 다 내가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학교에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편집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꼭 모두가 글을 쓰거나 문학을 좋아한다고 다 창작만 하는 건 아니잖아.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3이고 내년엔 20살이고 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아마 계속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던 영상이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결이 다른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거나 막 이렇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선생님 사실 너희들 중에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어둡게 대답하는 분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혼자 막 걱정했거든? 꼭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문학은 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의 아픔을 치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하나의 결이 다른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논술을 할 때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얘기들 같이 들어서 쓰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겠죠. 한번 잠이 오거나 이럴 때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화면을 다시 바꿀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얘기였어. 현대문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나 의미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래로 넘어가게 돼. 근데 교과서를 선생님이 쭉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문학개론으로 다뤘던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중간에 실리는 작품을 봤더니 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만세전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작년에 우리 만세전 했잖아. 그럼 최남선은 선생님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거 다 패스할 거거든? 쭉쭉 넘어갈 거야. 나중에는 이제 희곡 작품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갈래에 대한 설명도 작년에 했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 문학개론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 겹쳐서 아마 교과서를 좀 많이 패스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 니네 그거 알아? 문창과 교육과정에서 문학개론 없어졌다? 네? 그럼 뭐 들어갔어요? 왜요? 문학개론을 빼고 1, 2학년을 전부 다 문장론을 넣었어. 헐, 아, 불쌍하다. 어머 어떡해. 뭐야? 왜 그랬는지 알아? 끔찍하다. 니네 때문이야. 왜요? 왜요? 얘들한테 문학 이론보다 문장을 쓰는 걸 가르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얻었지. 우리가 글을 못 쓰나 봐, 얘들아. 어머. 정말. 농담이고 조금 더 교육과정상 문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문학개론이 아마 1학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일단은 문장론을 이렇게 배치한 거고. 너희들이 문학개론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른 내용들이 많아. 우리 되게 수업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것저것 되게 많이 집어넣었거든. 조동희 교수 얘기도 다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갈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 한번 좀 찾아볼게.